한 시간 정도인데, 뭐, 이론적인 것보다, 제가 주로 일본을 다니면서 왔던 거, 사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해하는데 훨씬, 와닿을 것 같고요. 돌봄을 저는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연구하거나 그러진 않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교수긴 하지만, 실천적인 관점에서 또 제도화하는 관점에서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지금 그 박태선 회장님께서 했지만 의과대학에서 계속 있고요. 좀 그래서 오늘 의료적인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지역에서의 돌봄, 그다음에 상조, 음, 특히 철학적인 부분, 에서 중요한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디펜던시가 아니라 그것 저기 그다음에 지역사회 하우징 주거에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지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공식적으로 커뮤니티 케어 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생겼는데 그때 제가 초대 위원장을 해서 그때부터 상당히 정책적인 일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특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고민을 많이 해왔고요. 서울시에서도 복지 분야, 그다음에 보건 분야,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청과 함께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 경기도에서도 많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에서 했었던 선생님들의 지역을 몇 군데 다니면서 음, 시장님도 만나고 또 활동하는 의료 분야에 활동하는 의료 사역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서 지금 오늘 계신 분들이 이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실제 지역에서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 뭔가 답답하게 안 진행 잘 안 되는 이런 것들 더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나라 얘기는 뭐 또 다른 사람들이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본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어, 일단 제가 드린 얘기는 껍데기입니다. 기존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저러한 모습이 일본에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사례들이 음, 어떻게 가능할까? 돈이 있다고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이 저러한 제도 정책을 만들게 된 배경이나 그 제도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음, 그 돈에 의해서 어떻게 지역사회가 바뀌는지, 이 돈 얘기하고 기존 얘기는 안 하고요. 겉으로 보는 껍데기 얘기만을 좀 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외부에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돌봄 분야, 지역은 지역 포괄 케어라고 일본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일본에 비해서 저는 20년은 뒤처져 있다. 우리나라가. 음,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할 것도 없고, 뭐 봐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거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법은 있지만, 여러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법이 있다고 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또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법 따로, 정책 따로, 예산 따로, 사업 따로. 그래서 법은 빨리 만들어지긴 했는데, 제가 일본을 계속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또 일본 스터디를 하면서 본 결과는 한 20년, 30년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고, 뭐 뒤처져 있다, 앞섰다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현재 시점이다. 그러니까 일본을 보고 급하게 쫓아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겉모습만 보고 왜 우리는 안 될까? 음, 특히 뭐 교수들이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특히 이제 지역에서 주민 속에서 또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참여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도 이 지역의 돌봄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역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 물론 지역도 뭐 주민자치가 있고요. 지역에서도 뭐 구청이라든지 군수가 있고 행정기관도 있고 복지기관, 보건기관, 의료기관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지역이 결국 이것을 어떻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좀 중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다. 음, 음, 그 다음에 주민 스스로가 이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중앙정부가 돈을 줘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한 시간이라서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건 넘어가고요. 요거는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인데 제가 일본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일본 국민연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올해 시작됐고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한 250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하고 수준이 안 되고요. 의료보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개호보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도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 전부터 일본은 노인에 관련된 의료 복지 정책이 우리보다 훨씬 발전됐기 때문에 노인에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발전된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지역, 노후 파산. NHK에서 보도한 얘기입니다. 일본도 복지, 선진, 지역 포괄 케어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일본도 뒷모습은 아직도 굉장히 파산과 지역, 노인들이 받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가 지금 접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사회적인 생산력이 떨어지고 노인은 오래 살고 돈은 많이 쓰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는 가족들이 부담을 했죠. 며느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죠. 같이 살기도 어렵고 가족이 돌봐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사회가 이걸 돌봐주냐 하면 사회가 그렇지도 않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서서히 문제가 되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는 왜 영어를 쓰냐 해가지고 현재 지역 통합 돌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때에도 고령 사회가 될 때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부담이 되고 가족이 담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와 지역 사회가 이러한 부담의 문제를 어떻게 같이 나눌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나왔었던 거는 일단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사회활동,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의료하고 건강, 그 다음에 돌봄, 사회서비스, 소셜 케어죠, 소셜 서비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오늘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방문에 관련된 어차피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 하면 나중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죽지 않고 가능한 한 자기가 계속 살던 지역에서 끝까지 살다 싶으면 누군가 와서 돌봄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 의사나 간호사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방문 건강, 방문 의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목욕하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같이 동행해주고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각 부문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지역사회 돌봄은 뭐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서로 청소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다 따로 노는 게 우리나라에 제가 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음, 앞에서도 그 어떤 선생님 말씀하셨더니 이게 서말이 껴야 되는데 이거를 깰 수 있는 제도 정책적으로 깨야 되는데 이거를 중앙정부가 못 깨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10년 넘게 봐왔어요. 어, 장관이 하자 그러는데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고, 안 되는 이유도 한 100가지쯤 될 거예요. 이제 문제는 다양한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거를 엮어주는 게 없다. 중앙정부에서 큰 틀을 짜주면 결국은 지역에서 이걸 엮어야 되는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큰 틀이 없다. 이 제도와 제도, 서로 다른 대상자, 서로 다른 사업, 서로 다른 예산, 서로 다른 법, 이것을 묶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묶어줄 수 있는 근거와 기획력이 부족하다. 법은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 법이 내년에 시행될 수 있을까? 내년에 스타트에 불과하다. 근데 음, 뭘 해야 될지 아는 지자체가 거의 없다. 중앙정부도 뭘 시작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지침을 못 내리고 있다. 요게 이제 엮어주는 거. 그걸 이제 통합
통합돌봄,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사실 통합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촌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서로 간에 이거 통합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 그 다음에도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것은 아니고 일본에서 관찰한 코호트 연구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뭐 주위에서 많이 겪으실 겁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김태수 선생님이나 진정 선생님 꽤 연령이 되는데도 뭐 화면 모습으로도 상당히 활발하죠. 이게 위에는 남자고 아래는 여성이고요. 그래프 세로는 자립도입니다. 맨 3번이 혼자서 완전히 생활할 수 있는 거고 여기 0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령이 60에서부터 80세까지 있는데 남자 중에 10명은 10%는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팔팔하게 살다가 확 돌아갔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등산 다 하고. 근데 70대 중반부터 남자들도 기능이 떨어져요. 기능이 아, 뚝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목욕도 혼자 못해. 밥도 혼자 못 음, 먹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와병 상태가 돼서 돌아가십니다. 음, 어떤 사람은 70대 초반부터 음, 일상생활 기능이 툭 떨어집니다. 요양원 가거나 요양병원에 가서. 여자들은 또 달라요. 여자는 남자처럼 80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음, 제가 일본에 가서 106세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 뒤에 사진이 나옵니다. 아주 드문 예죠. 여자의 경우도 남자처럼 80대 넘어서까지 팔팔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여자는 일찍 떨어집니다. 일상생활 음, 능력이. 그렇지만 남자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서서히 떨어져서 남들의 도움 없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고령사회 왜 문제냐면 이 70대, 80대가 되면서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의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음, 이 의존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늦추거나, 최대한 내 스스로, 첫 번째 자립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생활할 거냐. 계단 천천히 내려가서 쩔룩쩔룩 하면서도 지하철 타고 내 스스로 할 거냐? 그것이 안 될 때 지역 주변에서, 가족하고 마을에서 도움을 받고, 그도 안 될 때 국가 사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정부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령사회는 일상생활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의 사망에 가까운, 생명은 있지만 먹여주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분들 많이 경험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계속 문제지요. 일상생활 기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겪었겠지만 뭐 근근히 유지하면서 사는데 갑자기 넘어집니다. 미끌해가지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다. 골절된다. 그러면 어떤 분은 평생 그걸로 돌아가시거나 평생 요양원에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암이 생겼다. 뇌졸중이 생겼다. 해서 그냥 그 이후로 병원에 태어나자마자 요양병원에 가는 분, 요양시설에 가서 평생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운 좋게 기능이 조금 회복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꼼짝도 못하는 분들, 또는 겨우 동네를 겨우겨우 조심조심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결국은 다 이제 허약하게 되고, 이 허약 상태가 고령사의 일반적인 건데, 이 허약하다고 병이 좀 있다고 치매, 인지증이 조금 있다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가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 우리 사회가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인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면 사실 효율적이에요. 지역 통합돌봄보다 훨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요양시설 많잖아요. 요양병원 많잖아요. 본인 부담, 간병비 되지만 2, 300으로 거기서 평생 살 수 있어요. 밥 먹고 목욕시켜주고 친구도 있고 따뜻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길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서로 생전 모르는 사람들끼리 방 하나에 6명이서 때로는 10명이서 그 방에 화장실도 있고 TV도 자기 마음대로 못 보고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이런 방에서 남은 여생을 10년 동안 산다?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 집에 아무리 곰팡이가 나도 내 집에서 살고 싶지. 거기서 감옥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 계속 살 수 있도록 할 거냐. 일본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고 이건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뽑습니다. 첫 번째, 먹는 거.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음, 먹고 그다음 움직여야 돼요. 콧줄로도 먹여줄 수는 있는데 강제로. 이거 못 움직이면 의미가 없어요.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면 욕창만 생기고 그래서 최소한 움직이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집 밖에라도 조금씩 나가야 되고 위험하더라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요 사회 활동, 신체 활동 굉장히 중요하고요. 먹기만 하는 거하고 신체 활동하는 거하고 근육이 그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 근육이 줄어드는 게 달라요. 운동하고 먹고 같이 해야 근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육이 떨어지면 그 다리에 신경이나 근육이 없어서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쉽고 뼈 부러지면 퇴퇴골 골절이면 3, 4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사망이 엄청 증가합니다. 음, 그다음 사회 활동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친구든 뭐 교회든 뭐 주민회관이든 사람을 만나서 사람 속에서 자기의 존재가지 뭐 노는 거, 산책 가는 거, 이는 사람을 만나는 거. 뭐 돈 있으면 여가 활동도 좋고 뭐 좋지만 이 세 가지가 오래 지역에서 사는데 필수적인 거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젊으면 병이 나면 금방 알아듣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원래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병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치매도 일종의 에이징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벌써 이제 근육이 벌써 빠지지 않습니까? 몸에. 그다음에 순발력도 떨어져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인식, 사람 이름 외우는 것도 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감퇴합니다. 인지증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병이 생기면 이거 회복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정상의 사람은 수술해도 바로 회복되는데 나이가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회복되면 툭툭 떨어져서 그냥 요양원, 요양시설에 가게 됩니다. 자, 에이징 인플레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주택하고 주거 환경이 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동하고 통신, 교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르신이 운전하다가 사고 많이 내죠. 이게 딜레마예요. 어,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러자니 차가 없으면 움직이기 어렵고 또 교통수단 자꾸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IT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뭐 배우기가 어렵죠. 앱 같은 거 쓰기가 어려운데 젊은 사람 위주로 사회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어, 이것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지원 필요합니다. 앞에처럼 일상생활이 떨어지는데 자기가 밥을 해 먹을 수 없고, 청소하기 어렵고, 이동하기 어렵고, 어디 여행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도 같이 동반해 줄 사람이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지원의 부분입니다. 식생활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가 안 좋아가지고 씹어 먹지 못합니다. 도시락을 간혹 지역에서 배달해주고 노인에 주는데, 튀김 같은 거 주면 뭐 이 없는 노인은 그거 튀김 먹지도 못하죠. 그러면 이게 갈아가지고 사실 소프트하게 식사도 그렇게 이제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 때 이러한 식생활 지원도 영양에 맞춰서 가능한 한 어떻게 줄 거냐.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루에 한 끼, 뭐 거의 라면으로, 또는 뭐 막걸리나 커피 믹스로 그냥 영양을 보충하는 그 정도 수준도 아직 많이 있지만 요 식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한 분야가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이 있어야 되고 이 각각을 정교하게 이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거 해라라고 던져줄 수가 없어요.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농촌, 어촌 다르고 도시하고 중소도시 다르고요. 그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게 이것을 누군가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또는 옛날엔 내비게이터라고 했는데 이 코디네이터가 이 서비스를 엮어주려면 사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역 주민도 알고 있어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식사 배달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기사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서비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동주민센터에 가면 있습니다. 뭐 한두 사람 있어요. 근데 코디네이터만 있지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대상을 받을 이 서비스를 받아 있는 것도
취약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만 받지, 돈 있는 노인들은 이거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앞으로 좀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런 고령사회, 우리나라도 이걸 국체적으로 좀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고령사회, 그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도대체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가 뭐냐. 이것이 좀 있으면 되는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 이게 있긴 있는데, 백서도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없어요. 예를 들면 잘 안 보이겠지만, 건강 수명을 연장한다. 90살까지 사는 게, 요양원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0, 89세까지 집에서 살다가 병이 나서 1년 요양원에 살다가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기존의 병이 있더라도 이게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 치매 예방.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일본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할까 합니다. 2025년 일본의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데 75세가 피크를 이루는 세대입니다. 일본이 음, 2차 대전 이후에 노인 베이비 붐이 생기면 그때 태어났었던 사람들이 75세 피크 인구의 피크를 찍는 게 25년.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25년 이거를 벌써 10년 전부터 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보다 더 빠른 고령 사회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표현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가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가 된다는 생각을 해라. 음, 그래서 사회 모든 시스템들을 고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돌봄 다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는 병원이 아니라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변혁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론적인 거라서 이건 좀 넘어가겠고요. 아베 최근에 다카이치 여성 음, 총리가 일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여자 아베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됐는데 아베가 살아있을 때 지역 포괄 케어를 했습니다. 의료하고 돌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아베가 했고요. 물론 아베 혼자 한 건 아니고 아베 정부도 했고 이것들을 하기 위한 많은 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장기 계획을 만들고 이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총리에게 제출하고 총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각 분야에 대한 개혁안들을 만들었습니다. 사회보장 일체개혁 이런 것들인데 이건 좀 넘어가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이게 여러 가지 기존의 법들을 다 엮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들을 한꺼번에 고칠 수 있냐 해가지고 일본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이게 한국에서 나오는 일본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하고 야당이 이건 너무 무리하다. 너무 급격하게 사회개혁을 하는 거다.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싸웠지만 결국은 의료개혁 일괄법. 이게 벤치마킹이 돼서 우리나라가 의료 요양에 관련된 지역 통합돌봄 지원에 관련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거 많이 뺏기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의료개혁 일괄법이 통합돌봄법입니다. 이게 모태가 됐던 법이고 이 법이 기존에 있는 의료하고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다 관련된 모든 법들을 다 종합적으로 연계를 시키는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만들었는지, 이게 뭐가 쟁점이 되는지, 어떤 법과 어떤 법을 깨야 될 건지, 이게 연결고리가 없이 그냥 만들어서 좀 시행 자체도 파급력이 별로 없고 예산도 불투명하고 대상도 불투명한 것에 남아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겠고요. 지역 포괄 케어. 일본의 경우는 지역 포괄 케어라고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도 왜 지역 포괄 케어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지금 전혀 이것하고 관계없이 통합 돌봄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아마 주변에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급성기 병원도 많고. 근데 집에 방문해주는 의사 구하기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안산, 안성 의료사협이 몇 개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의사들, 최근에 시범 사업이 돼서 재택의료 센터들이 생겨서 일부 의사들이 또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 방문 없고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큰 대학병원이 많고
대학병원도 이제는 우리나라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구조조정, 세이브된 돈을 가지고 재택의료에다가 다 줘야 되는, 일본이 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제가 얘기하면, 의료계획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얘기를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기능 상태가 떨어지는데, 갑자기 병이 툭 납니다. 기능 상태가 떨어지다가, 툭 떨어지면 꼼짝도 못해요. 누가 옆에서 밥을 먹여줘야 되는데 또 회복되다가 또 툭 넘어져서 다쳐서 음, 또 회복이 되다가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 회복이 되죠. 인간인 이상. 근데 요 때는 혼자 생활을 못 하는데 요 때는 혼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음, 잔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잔존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스스로 유지하고 또 주위에서 도와줘서 이 잔존 능력을 가질 거냐. 요 밑에 떨어지면 이거는 요양원, 요양시설에 가야 돼요. 음, 저희 모친도 대전에 계신데 대학병원 2번 입원했는데 요양병원 절대 안 간다고 그러세요. 안 가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에, 이 기능 회복을 확실하게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치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것이 기능 상태가 떨어질 때 회복기라고 하는데 이 회복기를 어떻게 지역사회 또는 시설이 잘 해줄 거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회복기를 제대로 해주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도 병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나가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환자가 오래 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돈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귀시켜서 돌아주면 인센티브가 오는 시스템이면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음, 인센티브 기전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껍데기가 음, 아니라 메커니즘. 환자를 입원시켜서 많이 입원시켜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면 돈을 더 주게 하면 음, 어떻게든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죠. 매일 재활치료할 겁니다. 매일 운동시킬 겁니다. 음, 혼자 밥 먹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기전인데 이 기전을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건 이론은 좀 넘어가고요.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아, 이 그림은 좀 설명을 해야겠네. 의료가 있습니다. 의료. 그 다음에 돌봄, 개호라고 합니다. 일본은 장기요양. 그 다음에 마을이 있습니다. 지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 흔히 우리가 복지라고 하죠. 복지관에 가면 식비도 싸고, 뭐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도시락 배달도 해주는 데도 있고, 이게 이제 복지고, 이게 이제 장기요양보험이고요. 우리나라 보기에는 요양원을 가죠. 그 다음에 거주지, 지역입니다. 병원에 한 번도 입원 안 하고 건강해 지역에 살다가 돌아가면 최고 행복인데 문제가 꼭 생겨요. 어디 다치거나 미끄러지거나 병원을 갑니다. 여기서 퇴원해서 집으로 올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집으로 오지 못하고 시설로 가면 이게 참 악이죠. 그 다음에 요게 연결이 다 지역에서 돼야 되는데 요게 잘 되면 좋겠다. 이게 일본의 그림입니다. 미래 그림. 우리도 이 그림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 그림은 똑같고 어, 제가 복잡한 건 좀 넘어가고요. 요 얘기는 좀 하나 일본말이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퇴원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케어 매니저 입원을 하면 이 케어 매니저라고 합니다. 요 케어 매니저가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입원을 하면 케어 매니저가 붙습니다. 케어 매니저가 없다 그러면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가족한테 얘기해서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케어 매니저를 할당을 합니다. 그럼 이 케어 매니저가 병원에 있는 간호사랑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지역에 사는 80세 누구가 입원을 했다며요. 어떻습니까? 간호사랑 얘기를 하고 이때부터 지역에 있는 케어 매니저하고 병원에 입원한 의사, 간호사, 병원의 사회복지사하고 퇴원 준비를 합니다. 퇴원 준비. 우리는 하루 전, 이틀 전에 퇴원하세요 그러죠. 뭐 어디 가야 될지 모르죠. 집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요양병원 가세요 그러죠. 요양병원 어디 갈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막 시작되죠. 가족들이. 일본은 입원하자마자 이게 스타트가 됩니다. 어디로 갈지. 이 사람은 집에 갈 수 있다. 이 사람은 집에 못 간다. 이 사람은 간호사가 방문해줘야겠다. 이 사람 요양보고 가서 빨래해주고 옷 해주고 목욕시켜줘야 되겠다. 이 판단을
케어 매니저하고 병원에 있는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답니다. 음, 그래서 집으로 가서 집에서 합니다. 물론 집으로 못 가면 다른 시설도 다 연계를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껍데기 얘기를 했는데 일본 말이라 복잡하지만 입원해서 태어나기 전까지 이게 가산이라고 하는 것을 붙는데요. 우리나라 입원비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 가산 수가가 붙습니다. 어, 앞에서 얘기했죠. 지역에 있는 케어 매니저하고 병원에 있는 간호사, 사회복지사하고 환자에 대해서 서로 상담했다. 20분 동안 이 환자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멀리 살아서 누군가 돌봐줄 사람 필요하다. 이런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의사랑 간호사 컨퍼런스 하면 돈이 더 나옵니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 집에 가서 하루 자봅니다.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하루 잡으면 내가 이 상태로는 집에 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도 좀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장비도 필요하겠다. 이걸 자기가 직접 느낄 수 있죠. 음, 밥은 있는데 이거 내가 좀 어렵겠다. 하루 리허설하면 또 보험에서 가산 수가가 나옵니다. 퇴원 계획을 수립하면 가산 수가. 이 가산이 여기만 해도 지금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 병원에서 돈 벌려면 환자 퇴원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하고도 전화를 하고 집에도 미리 가서 집에 좀 고쳐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무슨 장비가 필요한지도 바라보고 가족하고 상담해서 가족이 돌봐줄 수 있는지 이 사람 장기요양 등급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다 미리 집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강의할 때마다 쓰는 건데 사진 음.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사진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90도 꼬부라진 어르신 요즘 찾아보기 어려운데 아마 지역에는 아마 이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사진 보면 이 어르신이 청소기 들고 있어요. 옆에 젊은이가 자기가 청소를 안 하고 음. 여기가 병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작업 치료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구나. 치료사입니다. 환자복 입히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음, 집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다다미방.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허리를 굽혀서 손으로 이걸 쓸 수 있는지 안 쓸 수 있는지, 또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집에 음, 가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음, 요 음. 밑에 두 사진도 제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그릇이 그냥 아주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설거지도 안 해놓은 그릇이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사람 제가 사진 얼굴 안 나오게 찍어서 머리가 하얀 할머니인데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 두 젊은이랑 같이. 치료사입니다. 음, 그리고 이 사람은 간호사예요. 음, 여기가 병원입니다. 어, 병원에서 이 사람이 퇴원하기 전에 작업치료사하고 같이 요리를 합니다. 그 요리한 거를 직접 같이 먹습니다. 어, 왜냐? 집에 가서 해 먹을 수 있는지, 해 먹을 수 없는지, 또는 해 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뇌졸중이 면 팔이 꼬이죠. 이 꼬인 상태로 국을 데우고 밥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혼자 하려면.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집처럼 똑같이 실제 밥을 해 먹습니다. 제가 대학병원 한국에 우리나라 다 다녀봤는데 병원에서 이거 밥 먹는 거 훈련해 주는 병원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샌드위치 만드는 건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병원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가스가 있더라고요. 재활치료실에. 그래서 가스가 연결됐습니까? 하니까 어유 교수님 병원에 가스 연결돼서 있으면 안 되죠. 그럽니다. 왜 안 되냐? 아우 그 가스 그거 켰다가 불나면 병원에 불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환자가 화상 입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일본은 합니다. 병원에서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집이 홀라당 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에 가서 혼자 가스불 킬 수 있는지 끌 수 있는지 그다음에 화상 당하지 않는지 이거를 병원에서 충분히 훈련을 시켜줘야 집에 가서 혼자 밥을 해 먹기 때문에 이걸 합니다. 우리나라 병원 이런 데 없어요. 이거부터 바꿔야 돼. 앞에 얘기했죠? 가산 있죠? 이거 하면 다 돈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려면 제가 의료 보험 연구를 벌써 20년, 30년 하는데 이거 수가 없어요. 아, 이분 보세요. 이분 젊습니다. 한 40대인데 뇌졸중이 일찍 와가지고 지팡이 짚고 있는데 이분 자세를 보면 굉장히 불안한 자세예요. 보폭도 앉아있지 않고 여기 아래 그림 보면 왼쪽 그림 보면 이분들은 이제 80, 90인데 일어서서 다니기가 힘든 분들이 다 휠체어로 이렇게 대여 케어 센터 와가지고 있습니다. 음, 휠체어로 타고 또 휠체어로 이렇게 태워서 우리나라 장애인 택시 있는데 일본은 어디 가나 이러한 휠체어, 구루마이수라고 합니다. 구루마이수. 이 휠체어를 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전에 재활치료 끝나고 집에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태서. 이게 병원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눕혀두는 게 아니라 훈련 열심히 해서 집으로, 그 다음에 집에 가서도 왔다 갔다 통원 치료할 수 있게. 우리나라 통원 재활 치료하는 데가 정말 없어요. 도시의 빌딩에다가 이 재활의학과가 있어가지고 지하 주차장 주차하기도 어렵고 엘리베이터 휠체어 하나 타면 기다리는 시간이 더 걸리고 음, 물리치료하는 것보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물리치료 하는데 줄 서서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 좀만 해가지고 휠체어 한 세 대 들어가면 끝. 이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죠. 우리나라 병원이 너무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재택의료입니다. 재택의료 제가 학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집에서 있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제도적인 문제, 사회환경, 아파트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집에서 뭐 임종은 뭐 다른 데서 하더라도 집에서 최후까지 살기 위해서는 나중에 우리나라에 임종을 하면 사망 진단을 떼어줘야 돼요. 의사가 사망 진단 떼어주지 않으면 사인 불명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부검합니다. 음, 그래서 마지막에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서 죽기가 어려운 요인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계속 다니다가 집에서 의사가 자기 주치의라든지 자기 아는 의사가 와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진찰을 하면 괜찮아요. 음,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재택의료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필요한. 그래서 퇴원했을 때, 그다음에 집에서 생활할 때, 집에서 가끔 열이 난다거나 미끄러졌다거나 설사를 하거나 가끔 토한다거나 허약해가지고 축 처져 있거나 이럴 때 누군가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택의료.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방문 요양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간비 있고 제가 그래서 재택의료 얘기들 좀 하고 일본의 경우에 제가 의원이라고 안 하고 일본은 진료사라고 합니다. 의원이라고 안 하고 진료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의원의 겉모습인데요. 이 사람 진료 일정 보면 오후는 금요일까지 1시부터 5시까지 전부 방문입니다. 어, 음, 오전만 외래 진료를 하고 음, 오후는 전부 방문이에요. 오후는 방문. 음, 이게 이 홈페이지에 가면 의원 이름이 다 나오고 이 의원을 하나 딱 찍으면 이 사람은 오후에 계속 방문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돼요. 그러면 와서 방문해 줍니다. 음, 제가 실제 이 딴 지역의 아사다 의원인데 실제 방문 진료하는 이분 의원에 가봤어요. 우리랑 별로 차이도 없어요. 뭐 똑같아요. 다 장비 있고 차트 있고 컴퓨터 있고 피 검사, 소변 검사 할 수 있고 엑스레이 찍고 이분이 원장님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간호사들 있고 의자에 앉아서 갔는데 원장님입니다. 어, 방문하는 가방을 좀 열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배낭 메고 방문합니다. 어, 주섬주섬 보니까 뭐 청진기, 혈압계 있고 그다음에 환자 차트 있고 그다음 뭐 혈압계 뭐 이런 거다 이런 걸 가지고 방문합니다. 제가 참 이분한테 왜 방문하냐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오던 환자분들이 더 이상 못 오더라고. 80, 90이 되니까 분명히 나한테 계속 와서 고혈압, 당뇨 치료하고 관절염 치료하는 분이 못 와서 자기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음, 환자들이 못 오니까. 대단한 게 아니야. 돈 벌겠다. 이 뭐 인도주의를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환자가 못 오니까 우리도 많죠. 가족들이 처방 받으러 가죠. 약 타러. 의사는 그냥 처방만 하고
요양보호사한테 주기도 하죠. 할머니한테. 제가 이제 학회에서 의사들한테 궁금하지 않습니까? 혼자 환자들이 못 오는데, 음, 살아 계신지, 뭐, 잘 지냈는지, 병원 악화됐는지, 이 사람은 못 오기 때문에 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일본의 고령사회의 지역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음, 의사들이, 내 환자인데 왜 못 오나? 아팠다고, 음,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도 돈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촉진하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뒷모습 메커니즘. 겉모습은 의사가 간다. 가방 메고. 근데 진찰을 하는 우리나라도 이거 의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의사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든다고 해도 다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하다가 한 사람 방문하고 그냥 되돌아옵니다. 점심도 못 먹고. 이 사람 자전거 타고 걸어서도 가고. 음, 자기 동네에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요게 재테크료, 일본의 재테크료. 이거는 희귀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일본에 아마가사키라고 하는 아주 조만하진 않지만 오사카 옆에 있는 도시인데 우리 치면 한 부천쯤 되나? 그쯤 되신데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지역에 있는 개업한 의사 전체한테 54%가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선생님들 사는 지역에 방문하는 의사 있는지 찾아보세요. 우리 지역에 하나 있던데? 그럼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 아마 없는 데가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일본은 50% 의사가 다 방문을 합니다. 아까처럼. 가까운 동네에. 이렇게 돼야 집에서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병이 나도, 쓰러져도. 밤에 갑자기 아픈데 이거 응급실 가야 되나? 119 불러야 되나? 응급실 갔더니 입원 안 시켜주고, 그거 앰뷸런스도 안 태워주고. 음, 요거, 이거는 시설입니다. 방문 진료하는 의사예요. 재택으로 하는 의사인데, 요분이 의사입니다. 한국인 의사예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고, 부모님한테 한국말 배워가지고 있습니다. 오사카가 아니라 고베시에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학회 활동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보여주려고, 세 군데 다녔습니다. 이거는 요양원입니다. 우리로 치면 데이케어 센터예요. 여기 요양원에 이 의사분이 진찰했던 환자가 3명 있습니다. 수술했던 환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이 부러진 환자도 있고. 그래서 가져가서 진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요양원에 있는, 요 사람은 이제 시설장이고, 요양원에 이렇게 워커 갖고 다니는 분도 있고, 이분이 이제 진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요 오른쪽 위아래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아파트죠? 일본의 오래된 아파트, 우리 옛날 스타일, 복도식.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어, 일본말로 내딱길이라고 합니다. 배들이든 완전히 못 움직이는 와병 상태인데 제가 사진을 안 보여줬는데 여기 목에 구멍을 냈습니다. 목에 구멍을 내서 이게 줄을 꽂아놨어요. 이거를 이 사람하고 간호사가 목에 호수 이거 낀 거 트라키오스톰이라고 하는데 이거 교환하러 갑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 트라키오스톰이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돼서도 이 사람은 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 TV도 켜놓고 자기가 좋아했었던 사진, 여기 사모님입니다. 아내분이 이렇게 좋아했었던 사진 이렇게 달려줍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분도 집에서 생활합니다. 요양원보다는 집이 훨씬 낫습니다. 음, 그리고 이분은 유전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전질환이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기 백재종 원장님 지난번에 강의했었는데 이게 경기도 국장님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고 이분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이 사람은 뭐, 뭐 이상한 병이에요. 저도 의사인데 그래서 여기 이 세 군데를 같이 갔어요. 이런 의사가 일본의 경우에는 아마가사키라고 하는 50% 의사가 이렇게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방문을 하면 개업에서 환자 기다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 정부가. 음,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이거는 외래 통원 치료, 아까 보여준 사진입니다. 프로그램 많고, 여기 다 와가지고 통원 치료하고 돌아갑니다. 차도 마찬 이건 이제 인지증 치매인데요. 우리도 요즘 치매 교실 이런 거 많이 하죠. 우리는 치매, 일본 말은
치매라 말, 일본 말은, 원래 일본 말인데 안 쓰고 인지증이라고 합니다. 인식하는 게 조금 떨어진다. 여기 보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사진 걸어 놓고 회상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누구냐, 뭐, 최무령이요, 뭐, 이 사람 누구냐, 뭐, 나훈아, 뭐, 이 노래, 나훈아 노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 불러보세요. 해가지고 노인들 같이. 여기 보시면 대부분 90대 모습 딱 보면 알잖아요.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휠체어에 앉아 있고, 정말 그냥 노쇠한 노인분들인데 이분들 시설에 가 있지 않아요. 다 휠체어 타고 반은 집으로 가고 반은 요 시설에서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시설이에요. 요 가운데 이분이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인데 인지부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집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집으로 가고 집으로 가다가 너무 힘들다, 가족이 힘들다 그러면 와서 입원하고 또는 퇴원하고 이게 동네에만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치매 그룹홈인데 이거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낮에 와서 치료받고 물리치료하고 돌아가는 거고 필요하면 입원하는 거고 시설이에요. 요양병원이고 이거는 그룹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에요. 근데 치매 있는 사람이 움직이기도 어렵고 낙상 위험도 있고 요리도 해먹기 어려운데 자기 집에 살 수 없잖아요. 혼자 독채에. 그래서 그룹홈을 만듭니다. 이게 그룹홈 내부의 모습이에요. 그룹홈이 너무 커지면 시설화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1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룹홈을 만듭니다. 자기 각 방이 있어요. 대단치면 그 다음에 거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부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몇 분은 혼자 먹기 어려운 사람 먹여주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갑니다. 낮에 또 있어요. 낮에 또 요양보호사 프로그램하고 동네가 보여요. 자기 동네예요. TV도 보고 이렇게 부엌에서 하고 아래층에는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소풍도 가고 천천히 걸어서 음, 이게 치매 환자가 여기 의자가 아주 있는데 이걸 제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아직 혼자서 걸어서 다니는데 별 무리가 없는 분. 이분은 잘못하면 넘어질까봐 여기다가 의자를 다 해놔서 이렇게 붙들고 다닙니다. 최대한 남 신세 안 지고 혼자 붙들고. 이게 이제 평생 여기서 사는 거예요. 홈이기 때문에. 물론 홈이기 때문에 자기가 월세 일부를 냅니다. 전기세도 냅니다. 홈이기 때문에 여기 택배도 다 옵니다. 가족도 면회가 옵니다. 이게 동네라서. 그리고 동네이기 때문에 산책도 갔다 옵니다. 외출도 가능합니다. 이게 홈입니다. 홈하고 시설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장기요양보험에서 다 제도화 시켜줍니다. 여기 일하러 오는 사람, 요리하러 오는 사람, 목욕시켜주러 오는 사람, 장기요양보험에서 다 수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그룹홈은 정부가 시설 기준을 다 만듭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없어요. 치매 그룹홈. 데이 서비스 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데이스 서비스 센터라는 얘기를 안 쓰고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일본은 데이케어 센터하고 데이 서비스 센터가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는 일본의 데이 서비스 센터입니다. 데이 서비스는 뭐냐? 일상생활의 서비스. 먹는 거, 노는 거, 친구 사귀는 거, 목욕하는 거, 이러한 데일리 프로그램. 그래서 노래합니다. 이 사람 다리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106세 할머니.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아주 생생하세요. 아주 생생. 이 데이 서비스 센터에 갑니다. 이분들은 다 출퇴근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휠체어에 있진 않잖아요. 다 조금씩 걸어서 다 다닙니다. 요게 마을마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베에 있는 조선인 학교인데 이 조선인 학교 여기도 인구가 줄어서 학교 시설 일부를 데이 서비스 센터로 이렇게 개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선인이 한 반쯤 있어요. 교포. 그래서 조선인 학교라 이어가리라 애기어의 개주봉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데이 서비스 센터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데이케어 센터하고 차이가 뭐냐? 데이케어 센터는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상주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수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거는 데이케어 센터에 간 건데 이분 안경 쓰고 계시고 여기 이상한 기구가 있죠. 이게 투석입니다. 복막투석.
우리나라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있는데, 혈액투석 하면은 기계가 굉장히 큰 기계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가서 혈액투석하고 와야 되는데, 복막투석은 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물을 서서히 또 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해독작용을 시키는 건데, 이 시설에 있는 어르신분들, 여기 투석기계가 있죠? 아까처럼 데이케어 센터, 이분도 투석하시는 분이 가서 있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물을 넣고, 이 사람 간호사입니다. 의사도 가끔 와서 보고 옵니다. 시설에 안 갑니다. 여기 데이케어 센터에 있으면서 투석을 합니다. 돈이 다 나옵니다. 의사, 간호사 방문하는 수가가 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그다음 방문간호 스테이션을 하는데 의사뿐 아니라 실제 일본의 경우는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방문간호가 있는데 방문간호가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방문 요양하고 서로 돈 넣고 막 경쟁하느라고 이거는 일본에 있는 데가 요 지역에 한 병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병원이 이거 못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병원 하나가 방문 간호 스테이션을 5개를 차렸어요. 이것도 수가 얘기인데, 수가 얘기는 넘어가고요. 돈 얘기. 방문하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도 재택 개호 지원 사업소, 방문 개호, 방문 리하빌리, 방문 간호, 리하빌리테이션, 방문 재활. 낮에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조만한 차 타고 다니고. 간호사들이 없어서 가는, 이렇게 위험할 경우, 탁 하면 경찰로 바로 신고가 갑니다.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언덕이 있으면 모터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방문 간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아까 요 트라케오스토미가 이런 겁니다. 의사가도 가고 간호사가 갑니다. 욕창이 생겼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욕창이 생겼는데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의사가 보고 뭐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번에 이거 체위 변경 많이 해주고 욕창 생기면 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욕창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거 이렇게 배들이든 이렇게 되면 욕창을 안 생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긴 제가 고베 효고현에 있는 박물관호 스테이션입니다. 효고현 간호협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간호사협회가 운영을 하는 방문간호 스테이션, 방문케어 스테이션, 헬퍼 스테이션, 우리 방문요양 스테이션, 이것을 간호사회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 갑니다. 간호사도 가고, 요양도 같이 통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보이죠. 아침에 조회 쓰고, 어떤 사람 자전거, 어떤 사람 차로, 어떤 사람 오토바이드로 방문하고, 방문할 때 이런 거 다 구비해서 갑니다. 지역에 바로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차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방문차 했다가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하기 좋은 데가 있지만,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주차할 때 찾기 어려워가지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 방문 차량 스탁인데 여기 네 개가 딱지가 있어요. 이 딱지가 주차 허가. 방문하는 차는 일본의 경우 골목이 좁잖아요.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주차 공간 아니면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네 개의 지역, 네 개의 자치구에 방문 허가를 해서 방문을 길가에 해놔도 자기가 방문하는 자기 주차 구역이 아니어도 딱지를 떼지 않습니다. 음, 이런 아주 세밀한 것까지 만들어 놓죠. 음, 이 방문국, 그래야 우리나라 의사들 갔다가 딱지 떼가지고 15만 원 받고 딱지 값으로 1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방문 절대 안 하죠. 그다음부터. 이거 제도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119 구급차 이외에는 이러한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개호 조금 넘어가고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통합돌봄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배치된 곳이 굉장히 많고요. 통합돌봄센터에서 통합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일본은 개호와 의료의 창구. 이게 우리나라 치면은 한 대여섯 개 동에 하나씩. 뭐 안산 이렇게 보자면 안산에 한 6개나 8개 뭐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음, 버스 타고 가면 이런 게 있어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었던 케어 매니저 케어 매니저, 내가 아파서 입원해야 된다. 우리 마누라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렇게 찾아가면 이 사람이 케어 매니저가 다 조사한 자료하고 설문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네. 의사 방문이 필요하겠네. 요양보호사 방문이 필요하겠네. 시설로 가야겠네.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케어 플랜을 다 해줍니다. 왜냐? 한 달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받지만 적게는 우리나라 150만 원, 200만 원, 그다음에 250 뭐 이렇게까지인데 일본의 경우는 최고 등급 350, 400까지 받아. 그러면 그 350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의사 요양보호사만 쓸지, 간호사가 좀 와봐야 될지, 의사가 가끔 와야 될지, 가서 목욕은 해야 될지,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가서 재활치료를 해야 될지 말지,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짜주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나라처럼 요양보호사만 오고, 간호사 오면 요양보호사 2번 오는 값 없어지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동네에 다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빨리 할게요. 주거와 케어입니다. 이게, 이게 제가 사진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언제 생길지 모르겠어요. 개념도 없어요. 서비스 특기. 우리 찍기 다시 빼먹으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붙어 있는 고령자 주택입니다. 이게 다 집이에요. 자기 방 하나예요. 음, 거실하고 목욕실, 레크레이션실 이런 거 다 따로 있습니다. 음, 자기 1인 방만 있어요. 자기 집기 다 갖다 놔옵니다. 이게 그냥 주택이에요. 연립주택인데 이 연립주택에는 서비스가 가능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상주하거나 그 다음에 식사를 해주거나 식사를 만들어서 갖다 주거나 어디가 아프다 그럼 요양보호사가 와서 목욕을 시켜주거나 이런 서비스가 다 제공 가능한 고령자 주택. 저 이런 데 있으면 준비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저 건대 클래식 500이 있는데 5억인가 6억을 입주금으로 내고 매달 한 300을 내야 됩니다. 일반 서민은 꿈도 못 꾸죠. 저도 꿈도 못 꿉니다. 이게 서비스 특혜. 왜냐하면 자기가 시설에 들어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시설은 방 하나 혼자 독실 쓰기 어렵죠. 그리고 자기 주거 공간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케어하고 주택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데 어, 괜찮아요. 예, 설명을 해줘요. 음, 이게 나이가 70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이고요. 근데 75세가 되면 야, 이거 내 집에 방 3개 있는데 내가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 없잖아요. 밥도 안 해 음, 먹고. 음, 음, 집만 있잖아요. 이러면 내가 이 집을 팔고 아까처럼 방 하나 있고 밥도 해주고 간호사도 있고 치료사도 있고 놀러 가면 같이 동반해 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도 있는 이러한 서비스 특혜, 사코지라고 하는데 사코지로 이사를 갈 건지 말 건지 케어 플래너하고 상담을 합니다. 어, 이 사람은 나는 집에 그냥 있을래 하면 자택 리폼을 합니다. 음, 이게 75세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음, 나는 이건 내 집인데 나 내 집에서 살기 싫어, 살 거야. 그 대신 이거를 좀 고쳐서 화장실도 고치고 문턱도 음, 없애고 봉도 만들어서 내 집에서 살 거야. 그러면 주택 개조를 합니다. 음, 이게 주택 개조를 하는 거예요. 주택 개조를 해서 80대까지 살다가 이제는 여기서 살기도 힘들어. 음, 내가 완전히 와상 상태가 돼. 그러면 시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이 그림이에요. 콤비네이션 시켜놓은 게. 이거는 의료, 간호, 개호, 생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시설. 음, 음, 이거는 의사는 없고 간호까지만 있는 거 시설. 일본은 이 시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음, 특양이라고 합니다. 어디는 돌봄하고 생활 지원만 있는 그룹홈, 아까 인지증 그룹홈이 있는 거. 어디는 생활 지원만 하는. 이거는 서비스 특혜 사코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실버하우스라고 하는 거. 내가 내 집에서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나는 내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혼자 밥 해주는 건 내가 어려워. 근데 이거는 나 청소는 내가 못하겠어. 누가 와서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간호사가 좀 내 병이 투석도 해야 되고 간호사가 있으면 이런 것에 선택지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시설 유형이고요. 시설은 여기서 들어가서 거의 평생 산다고 생각. 이거는 주택 개념입니다. 난 내 집이 좋아. 내 동네가 좋아.
이거는 자택에서. 자택은 아무것도 없죠. 그 대신 오는 걸 다 만들어 놨죠. 우리는 주택 요게 있고요. 우리는 요양병원이 간호는 별로 없지만 간호, 돌봄 이게 요양시설이고요. 식사 지켜보고 여기까지. 간호, 재활, 의료까지 이게 요양병원인데 어떻게 보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밥도 주고. 근데 70대 중반에 80대 요양병원에 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게 문제예요. 요게 필요한 서비스별로 주거시설이 다 가야 되는데 자,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일본의 이런 선택지가 엄청 많다. 제가 30년 뒤졌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밖에는 없어요. 집. 중간에 선택지가 없어요. 일본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 건대 6억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을 질 때 이렇게 짓습니다. 이거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 가끔 와가지고 밥 해주는 사람만 필요한 거.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해줄 수 있는 시설. 노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방문간호사. 그 다음에 진료소, 의사. 그 다음에 개호요양서비스센터. 그 다음에 다목적 기능센터. 이런 것들을 이 건물 1층에다가 다 지어 놓는 거예요. 일본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일본에 몇 번씩 가니까. 자, 제가 쉬운 것만 할게요. 이게 서비스 연계 실제 집이 아직 입주가 안 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입주가 됐습니다. 경기도하고 갔다 왔는데 AIP 주택국하고 같이 갔는데 주택국 분들이 아직 고령사회에 대한 개념이 안 들어와요. 일본에 가서 보고도. 그냥 산 깎아서 짓는 것만 우리나라는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가 봐서는 이걸 보고도 아직 안 들어오는구나. 아직 멀었다. 일본은 여기에 서비스 센터, 여기 코디네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호사, 의사, 요양보호사 다 불러줍니다. 매일 아침 와가지고 이 집에 어르신 체크해 줍니다. 잘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밤에 아프지 않았어요? 아팠다? 의사 불러, 간호사 불러, 다 해줘요. 음, 매일 체크해 줍니다. 이게 서비스 지켜 사코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거 생기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홈이고요. 목욕도 너무 좋죠. 갈 때마다 보면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개인 집도 이렇게 깨끗하게 안 해놓는데 너무너무 깨끗해. 생활지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합돌봄하면 다 생활지원으로 알아요. 밥 해주고, 놀아주고, 가끔 목욕시켜주고, 이게 생활지원을 우리나라는 통합돌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이 어르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밥 해주고, 무료로 진료해주고, 와가지고 놀이 프로그램 하게 해주고, 이거를 돌봄, 지역 통합 돌봄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의료하고 요양이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요것만 우리나라가 지금 끄작끄작 하는 수준이고, 내년부터 한다고 해도 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일상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아마 사회 공론 포럼이나 담당하는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민주체, 사회복지법인, 여러 가지 협동조합,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활동입니다. 자, 이것도 시간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일본 지역포괄케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교수들은 이 얘기 가능하는데, 자조상조, 공조. 기본적으로는 자조입니다. 어, 물론 의식주를,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의식주에 아직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집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6, 70%는 개인 부담, 대한민국 현재. 북유럽 선진국은 좀 다르죠. 한 30%는 사회적인 부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조를 합니다. 자조가 돼야 돼요. 먹고 사는 거, 저도 누가 매일 밥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조가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안 되면 주위에서 상조를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좀 괜찮나? 아이고, 내가 밥 했는데 좀 반찬 좀 갖다 줘야지. 상조입니다. 아마 이 상조가 어떻게 이 커뮤니티 케어 지역 포괄과 연결될지가 생각.
그 다음에 공조가 두 개인데 하나는 퍼블릭, 공짜고 하나는 공통, 함께, 공짜입니다. 우리가 보험료 내죠? 장기요양 보험료 내,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료 내는 게 함께 공입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그 돈으로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이 공공은 퍼블릭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내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경기나 국가가 돈을 줘서 그걸로 복지 사업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보험 가입자들은 전부 다 하는 거죠. 약간 같은 공조라도 한 번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적절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좀 잘 안 움직이고 있다. 주거, 생활복지, 간호 예방, 이거 다 필요하다고 얘기도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아마 자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출 지원, 식사제로, 안부 확인, 권리 옹호, 아까 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동 판매, 배식, 살롱, 일본은 살롱이라고 합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노인회관, 그 다음에 말동무 하는 거. 이것이 지역 단위로, 동네 단위로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조가 이루어지고, 상조가 이루어지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돈을 대주고, 이런 활동에. 이건 나중에 번역해서 한번 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생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교류하는 거, 그 다음에 즐겁게 놀고 배우는 거, 그 다음에 건강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외출하는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 식사활동.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생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지역에 우리 지역은 지금 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교류하는 거, 주민활동, 단체 기업활동, 이게 활동되어 있는가? 밥 해주는 거, 건강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있어야지 생활 지원들이 가능한 거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할 게 있고 지역 주민들이 할 게 있습니다. 학교가 할 게 있고 시설이 할 수 있는 게 교회가 할 수 있고 NPO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다 지역에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살롱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로 치면 노인회관 뭐인데 시장 이렇게 골목에 전통시장입니다. 아케이드가 있고 골목에 이렇게 살롱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거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싸게 팔기도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왔었던 노인네가 보고 나 일본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시간이 와가지고 같이 사회적 교류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 교류. 혼자보다는 같이. 여기는 뭐 다 쓰레기 버리는 거 어떡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지역에 마을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도 노인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이걸 모르는 채로 몇 달이 지난 거예요. 냄새가 나가지고 이제 발견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우리나라 옛날 동네 같지 않아요? 아마 여기 선생님 중에 이런 동네 아직 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본 아직 이런 동네들이 많아요. 이런 소도시 관광이 유행이긴 한데, 이 소도시에서 연립주택이 굉장히 오래된 연립주택인데, 동네 주민이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미마몰이라고 합니다. 미루, 보다, 마몰이 지켜보는 거. 눈 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 저 노인네가 오늘은 왜 안 나오지? 오늘은 왜 쓰레기 버리러 안 오지? 딴 때는 어디 외출하던데 외출을 요즘 3일 동안 안 하네? 그래서 반상회를 이렇게 합니다. 반상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기 5호, 10호 담당제 해가지고 지도별로 해가지고 여기가 통반장입니다. 그 반장이 체크해요. 이 동네 노인과 있잖아. 이 사람 입원했어. 이 사람 아들네 집에 갔어. 이 사람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인기척이 없네. 이런 거를 주민 자치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자치 활동들이 일본에서 쉽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뭐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스스로 만들어요. 이건 이제 교수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공무원이 도와주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반상회 모임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원래 회비가 나옵니다. 활동하는 회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이 맨날 다니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음, 위기 가정 이런 걸 어떻게 동주민센터가 지금 맨날 다녀. 그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단 말이야. 저 사람 애가 있는데 애가 어떻게 오늘따라 조용히 하지? 웬일이지? 시사점 제가 빨리 정리할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우리나라보다 20년, 30년 앞서 있다. 제가 볼 때 가장 한국하고 비슷한 건 일본이다. 대만 다릅니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릅니다. 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것도 있어요. 일본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길쭉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확 모이거나 확 흩어지거나 하지 못해요. 다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도 굉장히 다릅니다. 일본은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꼼꼼하게. 제가 온갖 지방을 일본에 다 봐도 일본의 시골을 가도 편차가 별로 없어요. 오사카, 고베에 있는 공무원하고 저 시골의 공무원하고 편차가 없어요. 그거는 중앙정부가 지침과 예산을 지역에 명확하게 내리기 때문에 지역에서 통계자료 다 주고 그걸로 표를 만들기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지자체에 따라 중앙정부도 그렇고 역량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 아직 사회가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서 어, 일본의 지금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20년, 30년 후에 저 모습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큰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저 사람들이 처음에 저걸 어떻게 시작했지 하는 거는 보기가 어렵다. 이거는 교수나 일본을 오래 다닌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일본도 처음에는 방문 간호사하고 방문 의사하고 싸웠어요. 지금 의사 간호사들 싸우듯이 음, 20년, 30년 전에. 그때 모습들을 보고 자료를 봐야 저래서 저렇게 발전했구나 이것들을 볼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유럽, 미국은 전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저는 일본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킹이다. 어, 이게 지역 포괄 케어에 으뜸원자를 썼습니다. 국립 미쯔기 종합병원인데 야마구치라고 하는 이 국립병원 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이 야마구치 원장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처음 썼습니다. 일본의 오미츠라고 하는 아주 시골의 병원장인데 시골 병원장인데 이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업을 이 사람이 40대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방문했을 때 만났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설명을 엄청 잘해줬는데 이게 원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용어를 후생성에 써도 되겠느냐 허락받고 가서 이 용어가 일본에는 지역 포괄케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역에는 이 지역에 이 사람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 공무원들이 보고 어, 그룹홈이 필요하구나, 방문 재활이 필요하구나, 어, 복지가 필요하구나, 노인 시설이 필요하구나, 음, 요양병원도 필요하구나 이런 걸 다 보고 가서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음. 제가 일본을 굉장히 자주 가는데 여러분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태극기를 흔들어줘. 병원 직원들이에요. 여기서도 한국에서 왔다고. 음. 저는 일본 가면 아주 우리한테는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또 극복해야지 그 길 의식 하는데 일본 사람은 친구가 온 것처럼 태극기 흔들어주고 열심히 가르쳐줍니다. 환영합니다. 이분은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음, 음, 국회의원인데 음, 저랑 이제 같이 갔었죠. 교수로 있을 때. 음, 왜 우리를 환영을 해주지? 일본 사람들이. 고령사회에 대해서 일본이 이것을 굉장히 일찍 겪었고, 많은 제도들을 만들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아 또는 다른 나라가 일본에 와서 보고 배우고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음, 음, 우리 과제는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거는 2019년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위원장 할 때, 발표할 때, 커뮤니티 케어에 커뮤니티가 없다. 지역 통합도를 보면 지역이 없다. 지역의 주체인데 지역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도 느낍니다. 지역이 없다. 지역에 예산 없습니다. 단체장에 관심 있어 하고 단체장 관심 없으면 안 합니다. 재원 조달. 돈이 없습니다. 단체장이 있으면 통합도로 예산 좀 만듭니다. 매덕 만들고 없으면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재원 조달도 없이 재원 지원도 없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일부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될 건지 노인에게 계획이 없어요. 2018년 자료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도 똑같아요.
내년에 법을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그 석재은 사회복지학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앞에 얘기했었던 김윤 교수 몇몇 교수들이 세미나를 2018년도에 할 때 전부 다 교수들끼리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아카데믹 사회복지 의료 정책하는 교수들끼리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이 돼 있는데 정부하고 정치권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커뮤니티 케어 재량 자금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가 각 지역이 자기 특성에 맞게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어디에서 올 거냐? 장기요양보험. 지금은 개개인의 판정을 해서 개인한테 돈이 줍니다. 이 돈을 지자체가 일부 지역 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 돈의 씀씀이를 지역 사회가 같이 봐줘야 돼요. 장기요양 등급은 지자체가 돈도 내니까. 음, 그다음에 건강보험. 우리 보험료 다 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1차 의료는 개업한 의사들이 담당을 많이 합니다. 필요하면 큰 병원을 가지만 간단한 것은 아까처럼 방문하는 의사, 방문하는 간호사들이 우리 지역에 적어도 10%는 방문하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주차 딱지도 그렇고 방문하는 의사 또 누가 도와주면 좋고 이걸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중에 전체 예산의 1%를 떼서 지자체가 좀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회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요양보험하고 건강보험의 1%를 지자체에다 대자.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돈이 나오는데 이 돈하고 이 돈하고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75세 이상,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지역 통합 돌봄 사업에 돈을 쓰자는 거예요. 생활지원도 필요하고 장기요양도 필요하고 방문 간호도 필요하고 방문 재활도 필요하고 이것에 따라서 지역에서 케어 서비스가 있어야 코디네이션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쓰도록 별도의 재정을 만들자. 지금 법에 이 재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 재원이 있어야만 지역 주민, 지역 자치 활동도 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이 가능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거예요.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 중에 일부 떼가지고 지금 병원 다니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고 병원 가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치의처럼 의사들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재택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거지원, 생활지원, 방문돌봄, 주야간 보호, 그 다음에 단기요양, 쇼텀, 단기요양. 이 돈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에만 주지 말고 요양병원에만 주지 말고 그 돈을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다가 돈을 뿌려주자.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너무 길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